2024년 영국 옥스퍼드 국제학술대회장 832명의 세계 석학들이 한 장의 DNA 분석 결과 앞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7세기 아랍에 무너진 페르시아 제국의 마지막 왕자. 그의 유전자가 1000년 뒤 한국 경주의 고분 속 뼈에서 발견된 겁니다. 일치율은 99.84%. 하버드대 역사학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건 전설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이란 정부는 즉시 연구 봉쇄를 명령했지만 한국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에 공개했죠. 그리고 모두가 물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제국의 마지막 왕자가 세계 끝 신라를 선택했을까요? 왜 1000년 전에도 지금도 세계의 희망은 늘 한국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리처드슨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고고 유전학과 교수로 23년째 페르시아 고대 문명을 연구하고 있어요. 이란 남서부 페르세폴리스 유적지. 사막의 열기가 숨을 조여오는 발굴 현장이었죠. 2013년 여름, 저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흙을 파내고 있었습니다. 붓으로 먼지를 털어내는 순간 손끝에 양피지 파편이 닿았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파편은 손바닥만 했어요. 갈색으로 바랜 가장자리, 희미한 잉크 자국. 저는 숨을 멈추고 그 글자들을 들여다봤죠. 페르시아 고어로 쓰인 문장이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읽어내려갔어요. 그리고 새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신라 바실라. 손이 떨렸어요. 이건 쿠시나메였습니다. 7세기 페르시아 서사시의 원본 파편이었죠. 사산 왕조가 무너지던 순간을 기록한 그 전설의 텍스트. 그런데 거기에 신라가 있었어요. 신라를 뜻하는 고대 페르시아어 표기였습니다. 동쪽 황금의 나라 신라. 저는 그 문장을 20번도 넘게 읽었어요. 확대경을 꺼내 글자 하나하나를 확인했죠.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환각도 아니었어요. 페르시아의 고대 서사시에 한국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텐트로 돌아와 밤새 사전을 뒤졌어요. 커피 7잔을 마셨죠. 새벽 4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요. 다음 날 아침 현장 책임자 파라드 박사에게 달려갔어요. 이것 좀 보세요. 저는 파편 사진을 내밀었죠. 박사는 5초 동안 들여다보더니 웃었습니다. 에드워드, 더위 먹었나? 페르시아가 한국과 무슨 관계가 있겠나?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군 고개를 저었고 누군 어깨를 두드렸죠. 좋은 발견이야. 하지만 신라는 너무 멀어. 7명 모두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텐트 안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든 파편이 달빛 아래서 희미하게 빛났죠. 23년간 파온 흙, 읽은 문헌, 증명한 이론들. 그 모든 게 이 세 단어 앞에서 의미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걸 증명하는데 제 남은 인생을 걸겠다고요. 미친 짓이었죠. 가족은 걱정했습니다. 동료들은 비웃었어요. 학계는 냉소했죠.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역사는 말이 아니라 증거가 뒤집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1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페르시아와 중국, 그리고 한국을 오갔어요. 도서관과 박물관을 뒤졌죠. 발굴 현장에서 무릎을 꿇었고 연구실에서 밤을 샜습니다. 고대 문헌을 읽고 또 읽었어요. 데이터를 정리하고 재정리했죠.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쌓여갔어요. 하나씩 천천히. 금속 성분 분석 결과, 언어학적 일치점, 무역로 지도, 유전자 데이터.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024년 저는 마침내 그 세 단어의 비밀을 풀었어요. 1000년 전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자가 정말로 신라로 갔었습니다. 제국이 무너질 때 그가 선택한 마지막 희망의 땅. 그곳이 바로 한국이었어요.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였죠. 지금부터 제가 그 증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씩요.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는데 3분이 걸렸습니다. 결정하는 데는 3초도 안 걸렸어요. 2015년 봄, 저는 경주로 향했죠. 신라의 수도였던 그곳에서 금관이 출토됐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금관. 왕의 상징. 그 금속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낼 수 있다면 페르시아와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경주 국립박물관 지하 보존실. 습도 조절 장치가 윙윙거리는 공간이었어요. 유리 케이스 안에 금관이 놓여 있었죠. 숨이 멎었습니다. 황금빛 나뭇가지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천년이 지났는데도 빛을 잃지 않았죠. 섬세한 곡선, 정교한 세공. 저는 그 앞에서 1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말을 잃은 채로요. 23년간 페르시아 유물을 다뤄왔지만 이런 아름다움은 처음이었어요. 빛이 금속 표면에서 부드럽게 반사됐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요. 박물관 학예사가 다가왔어요. 샘플 채취가 가능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금속 성분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학예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합니다. 국보예요. 예상했던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3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문화재청에 공문을 보냈고 옥스퍼드 대학 총장 명의의 추천서를 받았어요. 연구 계획서를 7번 수정했죠. 한국 학자 3명의 추천서도 받았습니다. 마침내 허가가 떨어졌어요.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샘플은 0.3mg, 그러니까 모래알 하나 크기만 채취 가능하다고요.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금가루를 영국으로 가져왔어요. 특수 용기에 담아서 기내 수화물로 직접 들고요. 옥스퍼드 재료과학연구소의 질량 분석기에 넣었죠. 72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연구실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복도를 오가며 시간을 보냈죠. 창밖을 보다가 데이터를 확인하다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지나고 또 밤이 왔어요.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렸죠. 금순도 98.7%, 은 0.8%, 구리 0.3%, 그리고 미량의 비스무트와 안티모니.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이 비율을 본 적이 있었어요. 5년 전 이란 케르만 지역 고대 광산에서 채취한 금속 샘플이었습니다. 사산 왕조 시대에 운영되던 그 광산의 금 성분과 신라 금관의 금 성분. 일치율 99.2%였어요. 오차 범위 0.8%. 통계학적으로 동일 광원이라는 뜻이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는 즉시 서울대학교 윤하경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의 고대 유전학자였죠.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저를 경계했었어요. 외국인이 우리 역사를 흥미거리로 다루는 게 싫다고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교수님, 이것 좀 보세요. 저는 데이터를 보냈어요. 3분 뒤 전화가 왔습니다. 리처드슨 교수님. 윤하경 교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예요? 네. 3번 검증했습니다. 서로 다른 분석기로요.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어요. 긴 침묵이 흘렀죠. 그럼.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의 왕관이 페르시아의 별빛을 머금고 있었다는 거네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땅에서 캐낸 금이었어요. 페르시아 사막의 광산에서 나온 금속이 어떻게 신라왕의 머리 위에 올라갔을까요? 무역로, 외교 선물, 아니면 더 극적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왕자가 직접 가져온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연구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또 봤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99.2%. 이건 단순한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증거였어요. 과학적으로 반박 불가능한 증거. 1000년 전 페르시아의 금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누군가 그걸 가지고 바다를 건넜어요. 사막을 지나고 산맥을 넘고 망망대해를 건너서요.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 마지막 보물을 안고 동쪽으로 향한 사람. 그가 신라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왕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벽빛이 연구실로 스며들었죠.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를요. 왜 신라를 선택했는지를요. 쿠시남의 원문을 구하는데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란 국립도서관, 테헤란 대학 고문서실, 개인 소장가 13명. 모두 거절했어요. 외국인에겐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2016년 겨울, 저는 마침내 한 고서적상을 통해 복사본을 입수했습니다. 손에 쥔 순간 무릎이 풀렸어요.
300페이지가 넘는 서사시였습니다. 저는 페르시아어 번역가를 고용했어요. 테헤란 대학 출신의 언어학자 파르하드였죠. 우리는 밤마다 한 줄씩 해독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고대 문자를 읽었어요. 3개월이 걸렸죠. 그리고 그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왕자 아틴. 텍스트 237페이지에 등장하는 인물이었어요. 제국이 무너지는 날, 왕자 아틴은 동쪽 바다 너머 황금의 땅으로 떠났다. 저는 그 문장을 2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아틴. 이 이름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어요. 사산 왕조 계보도를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름들을 따라 내려갔죠. 야즈데게르드 3세, 마지막 황제. 그의 아들들. 페로즈, 발라시, 카비드. 그리고 아틴. 심장이 멎었어요. 아틴은 페로즈의 페르시아식 애칭이었습니다. 정식 이름은 피루즈. 사산 왕조의 마지막 왕자였죠. 651년 아랍군이 페르시아를 점령했을 때 그의 나이는 23이었어요. 아버지 야즈데게르드 3세는 전쟁터에서 죽었고 제국은 불타올랐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창밖을 봤죠. 런던의 밤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피루즈. 그가 바로 그 왕자였습니다. 피루즈는 당나라로 망명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중국 사서 구당서에 명확히 나와 있었죠. 하지만 그 이후의 기록은 없었습니다. 당나라에서 객사했다는 설, 페르시아로 돌아가려다 죽었다는 설. 모두 추측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쿠시나메는 달랐습니다. 동쪽 바다 너머 황금의 땅. 당나라보다 더 동쪽. 바다 건너. 그곳은 신라였어요. 저는 다음 날 베이징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중국국 가도서관 고문헌실에서 3주를 보냈어요. 구당서, 신당서, 자치통감, 책부원구. 모든 사설을 뒤졌죠. 피루즈의 흔적을 찾아서요. 먼지 쌓인 책들을 한 권씩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고 또 넘겼어요. 2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책부원구 827권. 외국 사절 기록이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발견하는 순간 숨을 멈췄죠. 영휘 2년 서역 왕자 피루즈가 장안을 떠나 동쪽 해상으로 향했다. 이후 소식이 끊겼다. 단 2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어요. 영휘 2년. 그러니까 서기 657년이었습니다. 페르시아 멸망으로부터 6년 뒤였죠. 피루즈는 당나라 수도 장안에 머물다가 어디론가 떠났어요. 동쪽 해상. 중국 동쪽 바다 너머. 그곳엔 2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일본과 신라. 저는 도서관 책상에 앉아 그 문장을 응시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1000년 전 글자들이 빛나고 있었죠. 피루즈. 왕자 아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국을 잃은 남자. 아버지를 잃은 아들.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이 신라였어요. 왜였을까요? 일본은 당시 신흥 국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했죠. 하지만 신라는 달랐어요. 당나라,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강국이었습니다. 불교 문화가 꽃피었고 황금 세공 기술은 세계 최고였어요. 해상 무역로의 중심이었죠. 페르시아 왕자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동방의 제국. 그곳이 신라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피루즈 아틴. 651년 페르시아 멸망. 657년 장안 출발. 신라 도착 추정 658년경. 연대가 맞아떨어졌습니다. 경로도 가능했어요. 장안에서 산동반도를 거쳐 황해를 건너면 신라였죠. 베이징에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윤하경 교수를 만났어요. 중국 기록을 찾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여줬죠. 그녀는 오랫동안 그 문장을 들여다봤어요. 동쪽 해상.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였네요. 신라가 그의 마지막 선택이었던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그가 정말로 신라에 도착했다는 물리적 증거. 문헌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더 확실한 것이 필요했죠. 그의 흔적을 찾아야 했습니다. 뼈든 유물이든 무엇이든요. 역사는 신화의 그늘에서 자란다고 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신화가 역사가 되는 순간을요. 광저우에 도착한 건 2017년 초봄이었습니다. 중국 남부 최대 무역항이었던 이곳에서
7세기 해상 기록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광동성 박물관 해양사료실, 습기가 차오르는 지하 2층 공간이었죠. 선박 항해일지 47권, 무역장부 132권, 항구 출입 기록 283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이 어딘가에 피로즈의 흔적이 있을 거라고요. 3일째, 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당나라 총장 원년, 그러니까 668년 기록이었어요. 신라 사절선 9척, 광저우항 2팡, 서역인 1명 동승. 단 한 줄이었죠. 하지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서역인. 페르시아인을 뜻하는 표현이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심장이 뛰었죠. 선단 책임자, 신라 김춘추 왕의 사신 박재상. 귀국 항로, 산동 반도 경유후 동해 직항. 경로가 명시돼 있었어요. 광저우에서 북상해 산동 반도를 거쳐 황해를 가로질러 신라로. 그 길로 피로즈가 갔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주강이 흐르고 있었죠. 1000년 전에도 이 강에서 배들이 출항했을 겁니다. 신라로, 페르시아로, 세계 곳곳으로요. 신라의 해상력. 저는 그것에 대해 알아야 했어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고려대학교 고대사연구소. 3주 동안 자료를 모았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7세기 신라는 동아시아 최고의 해양 강국이었어요. 장보고의 청해진보다 200년 앞선 시기였죠. 당나라, 일본, 동남아시아를 잇는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신라 선박은 한 번에 200명을 태울 수 있었어요. 최첨단 조선 기술로 만들어진 배였죠. 페르시아만에서 지중해로 가는 아랍 상선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울산 박물관으로 갔습니다. 신라시대 선박 복원 모형이 전시돼 있었거든요. 길이 30m, 폭 8m. 세 개의 돛대가 하늘을 찔렀죠. 선체는 두껍고 견고했습니다. 폭풍을 견딜 수 있는 구조였어요. 이 배로 페르시아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박물관 학예사에게 물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학예사가 대답했어요. 신라 선원들은 별을 보고 항해했어요. 계절풍을 읽었고 해류를 이용했죠. 광저우에서 신라까지는 40일이면 도착했습니다. 40일. 피로즈가 그 배를 탔다면 한 달 반 만에 신라에 도착했을 거예요. 저는 신라의 무역 기록을 더 파고들었습니다. 경주박물관, 부산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곳곳에서 증거가 나왔어요. 페르시아산 유리구슬, 서역 직물, 향료 용기. 모두 7세기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들이었죠. 신라는 페르시아와 이미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접촉은 아니었어요. 중간 상인들을 통한 간접 교역이었죠. 하지만 신라 사람들은 페르시아를 알고 있었습니다. 대식국이라 불렀어요. 서쪽 끝에 위대한 제국. 그렇다면 페르시아 왕자가 신라로 온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당나라는 거대했지만 위험했죠. 정치적 파벌이 심했고 외국 왕족을 언제든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라는 달랐어요. 해양 강국이면서도 대륙 정치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죠. 불교 국가였고 문화적으로 개방적이었습니다. 피로즈에게 신라는 안식처였을 겁니다. 저는 경주 남산 아래 서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1000년 전 피로즈도 이 하늘을 봤을까요? 망망대해를 건너 낯선 땅에 도착한 그 순간을요. 신라가 그를 받아들였다는 건 단순한 인도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외교력의 정점이었어요. 페르시아 왕자를 받아들인다는 건 서역과의 연결고리를 확보한다는 뜻이었죠. 문화적 위상도 높아졌을 겁니다. 윤하경 교수에게 전화했어요. 교수님, 신라의 해상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반도 국가가 아니었어요. 이제 아셨군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바다의 제국이었어요, 리처드슨 교수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들은 고립된 섬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최종 항구였어요. 세계가 무너질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땅. 그곳이 신라였죠.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피로즈는 신라에 도착했다고요. 쿠시남의 284페이지에서 295페이지까지 총 11페이지에 걸쳐 혼인 장면이 묘사돼 있었습니다.
2018년 가을, 저는 그 텍스트를 읽고 또 읽었어요. 황금빛 전각에서 동쪽 공주와 서쪽 왕자가 맺어졌다. 향이 피어오르고 종소리가 울렸다. 붉은 꽃잎이 하늘에서 내렸다. 처음엔 그저 시적 과장이라 생각했죠. 아름답지만 허구일 거라고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서울대학교 고대예식연구소. 먼지 쌓인 자료실 한 구석이었어요. 신라 왕실 혼례 재현 도면 37장이 쌓여 있었죠. 저는 무심코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7세기 신라 불교식 혼례 절차도였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첫 번째 절차. 금당 앞에서 향을 피운다. 쿠시나메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향연의 연기가 하늘로 올랐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절차. 범종을 3번 친다. 쿠시나메. 신성한 종이 3번 울렸다. 손이 떨렸어요. 세 번째 절차. 연꽃 꽃잎을 뿌린다. 쿠시나메. 붉은 꽃잎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렸다. 종이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네 번째 절차. 신랑 신부가 불상 앞에서 삼배를 올린다. 쿠시나메. 두 사람은 황금 부처 앞에 무릎 꿇었다. 3번 절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일치했습니다. 순서도 표현도 심지어 세부 묘사까지. 하나도 빠짐없이요. 이건 우연일 수 없었어요. 쿠시나메의 저자는 신라 왕실 혼례를 직접 목격했거나 목격자의 생생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1000년 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기록이었어요. 문학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윤하경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교수님,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믿을 수 없는 걸 찾았어요. 30분 뒤 그녀가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요. 저는 쿠시나메와 신라 혼례 도면을 나란히 펼쳤어요. 그녀의 눈이 두 자료를 오갔습니다. 1번, 2번, 3번.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질 정도로 그녀는 매우 놀랐지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한 게 아닙니다. 저는 말했어요. 사실입니다. 우리는 1시간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자료를 보고 또 봤어요. 향, 종, 꽃잎, 절. 모든 게 맞아떨어졌죠. 다음 날 새벽, 우리는 경주로 향했습니다. 분황사터. 무너진 석탑만 남은 폐허였어요. 하지만 1000년 전, 이곳은 신라 왕실의 성스러운 사찰이었죠. 저는 석탑 앞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죠. 여기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페르시아 왕자와 신라 공주가 혼례를 올렸어요. 향이 피어올랐고 종이 울렸고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두 대륙이 만났고 두 제국이 하나가 됐죠. 쿠시나메엔 신부의 이름도 적혀 있었어요. 신라의 공주 보주와 보배로운 구슬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신라 왕실 정식 족보엔 없는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귀족 가문 계보엔 비슷한 이름이 여럿 있었죠. 이건 정치였습니다. 페르시아 최후의 왕자와 신라 명문가의 결합. 외교적 성명이었어요. 우리는 세계와 연결돼 있다. 페르시아 제국의 피가 우리 혈통에 흐른다. 신라가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로 나서는 선언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사랑이었습니다. 쿠시나메 293페이지. 저는 그 구절을 암송할 수 있을 만큼 읽었어요. 왕자는 공주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향을 잃은 슬픔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을 선물 받은 감사였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피루즈는 모든 걸 잃었어요. 아버지, 제국, 왕관, 미래. 하지만 신라에서 다시 시작했죠. 보주와는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망명자가 아니라 남편으로요. 두 사람은 무너진 과거와 열린 미래 사이에서 서로를 선택했어요. 리처드슨 교수님. 윤하경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교과서엔 없는 역사예요. 하지만 가장 진실한 역사죠. 저는 고갯짓조차 할 수 없었어요. 쿠시나메 마지막 혼례 장면. 두 사람은 동쪽 땅에서 함께 늙었다. 그들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페르시아의 별빛과 신라의 황금이 섞인 아이였다. 그 아이의 눈동자는 아버지를 닮아 깊었고 웃음은 어머니를 닮아 환했다. 아들. 그 아이가 실존했다면 그의 후손이 지금도 살아있을 겁니다.
천년이 지난 오늘도요. 피루즈의 피가 페르시아 제국의 마지막 혈통이 한반도 어딘가에 흐르고 있을 거예요. 유전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분황사터를 떠나며 뒤를 돌아봤어요. 석탑이 저녁빛에 타오르고 있었죠. 1000년 전 피루즈와 보주와도 이 빛 속에 서 있었을까요? 손을 맞잡고요. 그들의 사랑은 제국의 멸망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증거를 세상에 보여줄 차례였어요. 경주 귀족묘 발굴 현장에 도착한 건 2019년 봄이었습니다. 황남동 127호분, 7세기 중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이었어요. 문화재청 허가를 받기까지 14개월이 걸렸죠. 발굴단 23명, 그중 유전학자는 단 3명이었습니다. 저와 윤하경 교수, 그리고 테헤란 대학에서 온 유전 인류학자 파르하드 박사였어요. 우리는 한 가지만 찾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혈통의 흔적을요. 발굴 17일째였습니다. 석곽 안쪽 깊은 곳에서 인골이 나왔어요. 성인 남성, 추정 나이 40대. 보존 상태가 양호했죠. 무릎을 꿇고 그 뼈를 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두개골 형태가 달랐어요. 한국인 평균보다 높은 코뼈, 깊은 안과, 두터운 눈두덩. 서역인의 특징이었죠. 윤하경 교수도 알아챘습니다. 리처드슨 교수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사람. 샘플을 채취합시다. 저는 말했어요. 대퇴골에서 0.5g을 채취했습니다. 즉시 서울대 유전학연구소로 옮겼어요. DNA 추출까지 2주, 분석까지 3주, 총 35일을 기다려야 했죠. 가장 긴 35일이었습니다. 밤마다 연구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고 천장을 보고 데이터를 확인하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란에서 온 파르하드 박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조로아스터교 사제 가문 후손이었죠. 제 조상들의 피가 한국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35일째 새벽 3시. 이메일이 왔어요. DNA 분석 완료. 즉시 확인 요망.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윤하경 교수와 파르하드 박사를 불렀어요. 우리는 컴퓨터 화면 앞에 섰죠. 파일을 열었습니다. 마운트 DNA 하플로그룹 분석 결과. 그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하플로그룹 U7. 페르시아 북부, 이란 고원 지역 특유의 모계 유전자였습니다. 한반도에선 극히 드문 유형이었어요. 전체 인구의 0.01% 미만. 그런데 이 뼈에서 나왔죠. 비교 분석 결과를 스크롤했습니다. 이란 북부 조로아스터교 후손 집단과의 일치율 99.84%.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윤하경 교수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파르하드 박사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죠. 우리는 울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요. 오차범위 0.16%. 통계학적으로 직계 혈연이라는 뜻이었어요. 이 사람은 페르시아인이었습니다. 아니, 페르시아와 신라의 혼혈이었죠. 피루즈의 아들. 아니면 손자, 증손자. 어쨌든 그의 직계 후손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천년의 어둠을 뚫고 진실이 빛을 보는 순간이었죠.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피의 기억이에요. 윤하경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어요. 세상에 알려야 해요. 파르하드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발견을 알립시다. 저는 말했어요. 전 세계에요. 그날 우리는 논문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데이터를 검증하고 사진을 첨부했어요. 6주가 걸렸죠. 완벽해야 했거든요. 단 하나의 반박 여지도 남겨선 안 됐습니다. 논문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7세기 한반도 출토 인골의 페르시아계 유전자 분석 사산 왕족의 신라 2주 증거. 초록을 쓰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이 논문 한 편이 역사를 다시 쓸 거였어요. 1000년 동안 전설로만 여겨졌던 이야기가 과학적 사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논문을 학술지에 제출하기 전 공동 연구자들에게 검토를 요청했어요. 한국, 영국, 이란, 중국의 학자 17명이었죠. 대부분은 놀라워하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 학자 3명이 거절했어요. 이 연구는 이란의 역사적 자긍심을 해칠 수 있다.
테헤란 대학 역사학과 학과장이 보낸 이메일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자가 동쪽으로 도망쳤다는 서사는 우리 역사를 왜곡한다. 파르하드 박사가 분노했어요. 진실을 숨기자는 겁니까? 정치입니다. 윤하경 교수가 말했습니다. 역사가 아니라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발견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이란 정부는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을 강조해왔습니다. 마지막 왕자가 망명했다는 사실은 그 서사를 흔드는 일이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린 발표할 겁니다. 저는 말했어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빼고요. 2주 뒤 테헤란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란 문화부 산하 고고학위원회였어요. 쿠시남의 원본 자료의 해외 반출 및 출판을 금지한다. 해당 연구의 국제 발표를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가 아니었습니다. 협박이었어요. 파르하드 박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테헤란 대학에서 그를 해임하겠다는 통보였죠. 연구를 중단하지 않으면 이란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경고도 함께요. 그는 울었습니다. 제 조국이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천년의 거리를 피가 건넜습니다. 제국이 무너져도 시간이 흘러도 그 연결은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권력이 그 진실을 묻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윤하경 교수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교수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린 한국에서 발표하면 돼요. 이란이 막아도 우린 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 땅에서 나온 증거예요. 우리 조상의 이야기죠.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신라가 피루즈를 받아들였듯이 한국이 이 진실을 지킬 거라는 걸요. 2019년 10월 테헤란 문화부 건물 앞이었습니다. 파르하드 박사가 출입을 거부당했어요. 경비원 4명이 그를 막아섰죠. 당신은 더 이상 이란 국립문서보관소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17년간 근무했던 곳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출입 금지였죠. 같은 날 쿠시남의 원본 47권이 봉인됐습니다. 이란 정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해당 문헌은 국가문화재로 재지정되었으며 외국 학자의 접근을 무기한 금지한다. 저와 파르하드 박사의 이름이 명시돼 있었죠. 입국 금지 대상자 명단에요. 윤하경 교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이란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죠. 한국 정부의 연구 중단을 요청했대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진실을 찾았을 뿐인데. 그게 문제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들에게 이 진실은 위험하니까요. 3일 뒤 더 큰 압력이 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총장실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영국 외무부가 이란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연구 발표를 재고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라고 썼지만 명령이었죠. 대학은 제게 6개월 연구 중단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23년간 파온 흙입니다. 12년간 찾은 증거예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서울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서울대학교 연구진 32명이 모였어요. 저도 화상으로 참여했죠. 문화재청장이 말했습니다. 이란 측의 압력이 거세집니다. 외교부는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윤하경 교수가 일어섰어요. 우린 한국 땅에서 이 뼈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한국 연구진이 분석했고 한국 예산으로 연구했어요. 이건 우리 역사의 일부예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왕자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윤하경 교수가 단호히 말했어요. 이건 신라가 그를 받아들인 이야기예요. 우리 조상이 세계를 품었다는 증거죠. 왜 우리가 숨겨야 합니까?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립박물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 교수 말이 맞습니다. 우린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어요.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32명 중 29명이 찬성했어요. 연구 결과를 공개한다. 저는 화면 너머로 울었습니다. 2주 뒤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이었습니다. 300석이 꽉 찼어요.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언론사 127곳. 저는 단상에 섰죠.
11년 만에 처음으로 떨리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2013년 이란에서 시작된 여정이 오늘 끝납니다. 저는 말했어요. 페르시아 마지막 왕자 피루즈가 신라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살았으며 그의 후손이 한반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스크린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쿠시남의 원문, 중국 사서 기록, 금속 성분 분석, 항로지도 혼례 절차 비교, 그리고 결정적인 DNA 분석 결과. 99.84% 일치율. 저는 말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어요. 이란 정부의 반발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역사는 한 나라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인류의 기억이죠. 페르시아는 위대한 제국이었어요. 그 제국의 마지막 왕자가 동쪽 끝 신라를 선택했다는 건 두 문명 모두에게 영광입니다. 다음 날 전 세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페르시아 왕자 한국에서 살았다. 뉴욕타임스 천년 비밀 DNA가 풀다. BBC 신라 제국의 마지막 안식처였다. 르몽드. 하지만 이란 국영통신은 달랐어요. 서방 학자들의 역사 왜곡 페르시아 영광 훼손 시도 비난이 쏟아졌죠. 테헤란 주한 이란 대사가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이 우리 역사를 도용하고 있다. 그날 저녁 윤하경 교수가 방송 인터뷰에 나왔어요. 저도 함께였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란은 한국이 자국 역사를 가져갔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하경 교수가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그녀의 눈이 타오르고 있었죠. 우린 당신 나라의 과거를 훔친 게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지켜준 겁니다. 1000년 전 신라가 피루즈를 받아들였듯이요. 역사가 묻힐 뻔했을 때 우리가 찾아낸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페르시아는 무너졌지만 그 왕자의 피는 살아남았어요. 한국에서요. 이건 당신들의 자랑이기도 해요. 왜 그걸 부정하십니까? 그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3일 만에 조회수 1200만. 댓글은 수만 개였어요. 대부분 윤하경 교수를 지지했죠. 한 달 뒤 이란 정부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압력이 줄어들었어요. 언론 보도도 조심스럽게 긍정적으로 바뀌었죠. 파르하드 박사에게 귀국 허가가 났습니다. 여론이 바뀌었어요. 그가 전화로 말했어요. 젊은 세대가 진실을 원했던 거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진실은 결국 이깁니다. 시간이 걸려도요. 1000년을 기다렸던 이야기가 이제 세상의 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2025년 봄, 경주 황남대총 앞에 섰습니다. 12년 만이었어요. 2013년 이란 사막에서 새 단어를 발견한 이후 저는 47개 도시를 돌았고 183권의 문헌을 읽었으며 11년의 시간을 이 여정에 쏟아부었죠.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1000년 전 피루즈가 도착했을 그 땅으로요. 연구 발표 이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신라-페르시아 문명 교류 강좌가 개설됐습니다. 옥스퍼드에서는 고대 한국의 국제적 위상 세미나가 열렸어요. 파리 소르본 대학, 베를린 훔볼트 대학, 도쿄 대학. 전 세계 23개 대학이 신라 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했죠. 한국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극동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세계 문명의 교차로였죠. 1000년 전 신라는 무너지는 제국의 왕자를 받아들일 만큼 강대했고 관대했으며 문명적으로 성숙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했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 꽃잎이 흩날렸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죠. 따뜻했습니다. 이 땅 아래 어딘가에 피루즈가 잠들어 있을 거예요. 그의 아들도 손자도 수백 명의 후손들도요. 교수님. 뒤돌아봤습니다. 윤하경 교수가 서 있었어요. DNA 추적 결과가 나왔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피루즈의 후손들이 현재 한반도 전역에 퍼져 있어요. 경주, 서울, 부산, 광주. 최소 2300가구입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2300가구요? 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000년 동안 그들은 한국인으로 살았어요. 자신이 페르시아 왕자의 후손인 줄도 모른 채로요. 이제 그들이 알게 됐죠. 자신의 뿌리를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경주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저 거리 어딘가를 피로즈의 후손들이 걷고 있을 겁니다. 출근하고 학교 가고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그들의 혈관 속엔 제국의 기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윤하경 교수가 말했어요. 한국은 그들을 1000년 동안 품었어요. 구분하지 않았죠. 페르시아인도 신라인도 아닌 그냥 우리였던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신라의 위대함은 강력한 군대나 황금 왕관이 아니었어요. 포용이었죠. 무너진 제국의 왕자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 물었을 겁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가 아니라 어떻게 도울까요? 였을 거예요. 피로즈에게 땅을 주었고 집을 주었고 가족을 주었습니다. 왕자로 대우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으로 존중했죠. 그래서 그는 살아남았고 뿌리내렸으며 이어졌습니다. 교수님, 윤하경 교수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게 한국이에요. 우리는 외부인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였죠. 1000년 전에도 지금도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어요. 제국은 힘으로 세워지지만 그녀가 말했습니다. 문명은 마음으로 세워져요. 신라는 제국이 아니었지만 가장 위대한 문명이었어요. 저는 황남대총을 다시 봤습니다. 거대한 고분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1000년 전 이곳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배제가 아니라 포용이라는 걸요. 진정한 자부심은 혈통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걸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라인이 될 수 있었어요.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파르하드 박사였어요. 에드워드. 그가 말했습니다. 테헤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부가 쿠시남의 봉인을 해제했대요. 그리고 한국에 사과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놀라 말을 잃었어요. 이란 국민들이 움직였어요. 파르하드가 계속 말했죠. 특히 젊은 세대가요. 그들은 한국에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의 이야기를 지켜줬다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역사는 순환합니다. 1000년 전 신라가 페르시아를 품었어요. 오늘 한국은 세계를 품고 있죠. K-팝, K-드라마, K-문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사랑합니다. 왜일까요? 이제 저는 알아요. 한국의 DNA 속에 포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1000년 전부터요.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개방성, 함께 만들어가는 창의성. 그게 신라였고 그게 오늘의 한국이에요. 교수님, 윤하경 교수가 제게 물었습니다. 12년의 여정을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처음엔 페르시아 왕자의 이야기를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찾은 건 한국의 이야기였습니다. 세계가 무너질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땅. 희망이 다시 시작되는 곳. 그게 1000년 전 신라였고 지금의 한국이에요. 윤하경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고분에 손을 댔어요. 작별 인사였죠. 피루즈, 당신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신라는 고립된 섬이 아니었어요. 제국의 최종 항구였죠. 당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1000년을 이어져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제국은 사라져도 희망은 한국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10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요. 저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경주 거리로요. 봄볕이 따뜻했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죠. 그중 누군가는 페르시아 왕자의 후손일 겁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두 한국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은 세계의 기억을 품은 땅이었으니까요. 1000년 전 제국의 마지막 왕자가 선택한 땅 신라. 그 비밀을 밝혀낸 에드워드 리처드슨 교수의 12년 여정이 오늘 한국이 세계의 희망이었다는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사막 속 세 단어에서 시작된 집념이 DNA 99.84% 일치라는 과학적 증거로 완성됐고 지금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에 1000년의 희망 5글자만 남겨주세요. 신라의 역사 속에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니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우리 역사를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 역사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년 전 한국의 왕국이 지배하던 땅 연해주. 당나라가 두려워한 발해의 명마 600만 필이 이곳에서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1860년 러시아가 그 땅을 차지했고 1937년 한국인 38만 명이 단 6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잊은 줄 알았지만 2019년 한 노르웨이 학자가 할아버지의 일기 한 줄에서 이 비밀을 발견했죠. 9년의 추적 끝, 그는 얼음 밑에서 고대 한국어로 새겨진 문장을 찾아냅니다. 이 바다는 우리 것이다. 그 한 문장으로 세계사는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한국에 잊힌 북방 영토가 인류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리크 베르그입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해양사학과 부교수예요. 39년을 살면서 35년은 눈과 얼음 속에서 보냈죠. 제 할아버지 올라프 베르그가 북극 탐험가였거든요. 그분은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40년간 북극해를 누볐습니다. 할아버지는 항해일지 23권을 남기셨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그 일지를 읽으며 자랐죠. 노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얼음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도 북극해에 잊힌 항로를 찾는 연구자가 됐어요. 할아버지의 뒤를 따르는 게 제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일지에는 한 가지 이상한 기록이 있었어요. 1936년 블라디보스토크에 들렀을 때의 이야기였죠. 오늘 항구에서 조선인을 만났다. 최 선생의 아들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다 16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는 러시아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있었다. 내게 차를 대접하며 말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쫓겨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우리 이야기를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어린 시절 이 대목을 읽고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조선인이 뭐예요? 왜 러시아에 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늙어서 헷갈리신 거야. 그냥 러시아 사람이었겠지.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할아버지의 기억이 흐릿해진 거라고요. 2019년 11월까지만 해도 제 세계는 명확했습니다.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북극을 누빈 탐험가들의 기록을 추적하고 얼음 속에 묻힌 항로를 복원하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그달 19일 모스크바 해양박물관 서고에서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어요. 러시아 제국 해군 자료를 조사하러 간 날이었습니다. 북극 항로 개척 과정을 기록한 문서를 찾고 있었죠. 박물관 지하 3층 서고의 낡은 철제 선반 앞에 섰어요. 먼지가 두껍게 쌓인 가죽 표지 파일 47개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1870년부터 1905년까지 35년간의 항해 일지였죠. 8번째 파일을 펼쳤을 때였어요. 1882년 7월 12일자 일지였습니다. 니콜라이 보리소프 대위가 작성한 기록이었죠. 블라디보스토크 남쪽 32km 지점 해안에서 특이한 석기 발견. 저는 별 생각 없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흑요석 파편 12개. 표면 가공 흔적 명확. 추정 연대 1만 2000년 전후. 화학 성분 분석 결과 일본 규슈 지역 아소산 화산 기원으로 판명. 제 손가락이 그 문장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2번 세게 뛰었어요. 1만 2000년 전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돌이 어떻게 러시아 땅에 있을까요? 흑요석은 구석기인들에게 최고의 도구였습니다. 날카롭게 쪼개지고 칼날처럼 예리했죠. 하지만 특정 화산에서만 나왔어요. 일본 규슈의 흑요석이 연해주에 있다는 건 단 하나만을 의미했습니다. 누군가 배를 타고 동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1만 2000년 전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30분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가 평생 연구한 북극 항로는 겨우 400년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동해에는 그보다 30배나 오래된 항로가 있었던 거예요. 왜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문득 할아버지 일지가 떠올랐습니다. 1936년 블라디보스토크, 조선인 최 선생. 누군가는 우리 이야기를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할아버지 말이 진짜였던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미친 사람처럼 자료를 뒤졌습니다. 중국 사서, 한국 고문원, 일본 기록까지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3주 뒤 당나라 신당서에서 발해라는 나라를 발견했죠. 698년부터 926년까지 존재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솔빈부라는 지역이 바로 지금의 연해주였어요. 신당서 219권에는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발해 솔빈부에서 명마를 길러 당해 보냈다. 한 해 3만 필이 넘었으며 황실은 이를 최상품으로 여겼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3만 필을 200년간 수출했다면 총 600만 필입니다. 이건 단순한 지역교역이 아니었어요. 더 파고들었습니다. 발해 말은 실크로드를 타고 서쪽으로 갔어요.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이 이 말을 사갔고 12세기 십자군 전쟁 기록에도 동방의 준마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유럽 기사들이 탄 말 중 일부가 발해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동해는 변방이 아니었어요. 1만 2천년 전부터 유럽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문명의 축이었던 겁니다. 연해주는 그 축의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만난 조선인들은 바로 그 땅의 마지막 주인이었던 거예요. 저는 오슬로로 돌아와 할아버지 일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1936년 기록을 찾았어요. 그 뒤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죠. 1937년 8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편지가 왔다. 최 선생의 아들과 가족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다고 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쫓겨났다는 걸요. 하지만 무력했던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 기억을 안고 사셨던 겁니다. 저는 일지를 덮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예비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2월 초 동료 교수들에게 공유했어요. 반응은 차갑습니다. 베르그, 정신 차려. 자네 북극 전문가야. 이건 동아시아사 영역이야. 60대 선배 교수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이런 걸 쓰면 자네 경력에 먹칠이야.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못다한 이야기를 제가 해야 했어요. 2020년 3월 베를린 국제해양사학회에서 발표하기로 결심했죠. 17개국 학자 450명 앞에서 제 발견을 세상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논문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연해주, 잊힌 문명의 북방축. 2020년 3월 14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 대강당이었습니다. 국제해양사학회 둘째 날 오후 세션이었죠. 450개 좌석이 빼곡히 차 있었어요.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에서 온 교수들이 앞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 뒤에 서서 손에 든 레이저 포인터를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고였습니다. 발표 시간은 25분이었어요.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1882년 러시아 해군 일지 사진이었죠. 1만 2천년 전 흑요석이 일본에서 연해주로 건너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명확해요. 동해를 가로지르는 항로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발해 지도였어요. 8세기부터 10세기까지 발해의 솔빈부는 연해주 일대에서 명마를 길렀습니다. 한 해 3만 필을 당나라로 수출했죠. 이 말들은 실크로드를 타고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갔어요. 세 번째 슬라이드는 교역로 지도였습니다. 동해에서 시작해 중국 내륙을 거쳐 중앙아시아로 그리고 유럽까지 이어지는 붉은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지 않았던 말을 꺼냈어요. 제 할아버지는 1936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 조선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러시아 땅에서 조국의 독립을 꿈꾸고 있었어요. 1937년 그 사람과 38만 명의 조선인이 6일 만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추방당했죠. 이들은 연해주의 마지막 주인이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연해주 위성사진이었죠. 우리는 북극 항로를 문명의 경계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30배 오래된 항로가 동해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항로는 지금도 지정학적으로 중요합니다. 러시아의 북극 항로 개발은 바로 연해주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2달간 추가로 발견한 내용이었어요. 러시아가 1860년 연해주를 확보한 진짜 이유는 부동항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북극 항로를 위한 전략적 거점이었던 거예요. 블라디보스토크는 북극해로 가는 관문이었죠. 19세기 러시아 해군 문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연해주 확보는 북방해로 개척의 첫걸음이다.
지금도 러시아는 이곳을 북극 개발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과거사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 지정학 문제입니다. 25분이 다 됐어요.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성긴 박수였죠.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만 손뼉을 쳤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어요. 첫 손이 올라갔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였어요. 베르그 박사, 흥미로운 가설입니다만 증거가 빈약하지 않습니까? 흑요석 12개로 거대 교역로를 주장하시는 건 비약 아닌가요?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날카로웠어요. 저는 준비한 답변을 꺼냈습니다. 12개는 한 지점에서 발견된 것이고 러시아 기록에는 47곳에서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날아왔어요. 독일 함부르크 대학 교수였죠. 발의 말 수출 기록은 중국 사서에만 있습니다. 교차 검증이 가능합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일본 속일본기에도 발에 사절단이 말을 가져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라 문헌에도 발에 교역 관련 내용이 나와요. 세 번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교수였어요. 박사님은 연해주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건 러시아 영토입니다. 역사적 귀속을 논하는 건 정치적 행위 아닙니까?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저는 영토 귀속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지역의 역사가 단순하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고구려, 발해, 조선, 그리고 20세기 독립운동까지 이 모든 역사가 연해주에 새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모두 회의적이었어요. 왜 이제야 이 주제를 다루는 겁니까? 유럽 학계에 무슨 의미가 있죠? 이건 동아시아 지역사 아닙니까? 저는 하나하나 답했지만 객석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질의응답이 끝났어요. 사람들이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한 노교수는 옆 사람에게 속삭였죠. 북극 연구자가 왜 저런 걸 하는지 모르겠군. 제 귓가까지 들렸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왔어요. 동양인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보였고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죠. 그는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가 다시 영어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서울대학교 한국사학과 김민준 교수입니다. 방금 발표 매우 인상 깊었어요. 특히 할아버지 이야기가요.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감사합니다만 동료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네요. 김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몰라요. 박사님이 찾은 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어요. 혹시 할아버지께서 만난 분이 최 선생의 아들이었습니까?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최재형 선생의 아들일 겁니다. 김 교수가 말했어요. 최재형 선생은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였죠. 재산을 모두 독립운동에 바쳤고 1920년 일본군에 체포돼 총살당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 1937년까지 연해주에 남아 독립운동을 계속했어요. 그러다 강제이주로 카자흐스탄으로 끌려갔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난 사람이 최재형 선생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김 교수가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20년간 모은 자료입니다. 연해주 독립운동 기록, 고려인 강제이주 문서, 최재형 선생과 그 가족 관련 자료까지 들어있어요. 박사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왜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 학계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세계는 모릅니다. 박사님 같은 외국 학자가 말해야 사람들이 듣죠. 그리고 박사님 할아버지는 이미 이 이야기의 일부였어요. 최재형 선생의 아들이 마지막으로 믿고 이야기를 남긴 외국인이 바로 박사님 할아버지였습니다. 이제 박사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셔야 해요. 그는 제 손에 USB를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명함 한 장을 건넸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아는 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USB를 꽉 쥐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USB를 열었습니다. 폴더가 23개 있었어요.
첫 폴더를 클릭했죠. 최재형 선생 자료 1860년도에서 1920년도. 사진이 나왔습니다. 흑백 사진 속 중년 남자가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사진 설명을 읽었습니다. 최재형, 1860년생. 연해주에서 사업으로 성공한 뒤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투자. 신안촌 건설, 무관학교 설립, 임시정부 지원. 1920년 4월 5일 일본군에 체포돼 총살. 저는 사진을 확대했어요. 그의 눈빛이 강렬했습니다. 다음 폴더를 열었어요. 최재형 가족 1920년에서 1937년. 여러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클릭했죠. 1936년 작성된 일기였어요. 최재형 선생의 둘째 아들이 쓴 것이었습니다. 오늘 항구에서 노르웨이 탐험가를 만났다. 올라프 베르그라는 이름이었다. 그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했다. 그는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언젠가 우리가 사라져도 누군가는 기억해주겠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와 최재형의 아들, 두 사람이 똑같은 날을 각자의 일지에 남긴 거예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1937년 8월 강제이주 명단이었어요. 수만 개의 이름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죠. 그리고 멈췄어요. 최동진, 남 41세, 목적지 카자흐스탄 크지로르다. 최재형 선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까지 자료를 읽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은 건 정말 시작일 뿐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받은 부탁을 제가 지켜야 하는 거였어요. 누군가는 우리 이야기를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84년이 지난 지금 제가 그 누군가가 되어야 했습니다. 호텔방 책상 위에 노트북을 켜놓고 앉았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김민준 교수가 준 USB에는 폴더 23개가 들어있었죠. 저는 두 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신안촌 1863년에서 1920년이었어요. 흑백 사진 47장이 나왔습니다. 목조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는 마을 풍경이었어요. 간판에 한글이 보였습니다. 대동상회, 신안학교 권업신문사. 사진 아래 설명이 있었죠. 1911년 블라디보스토크 신안촌. 조선인 이주민 2만 3천 명 거주. 최재형 선생이 사제를 털어 건설. 다음 사진은 학교 건물 앞 아이들이었어요. 교복을 입고 책을 든 모습이었죠. 앞줄 가운데 한 소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명을 읽었어요. 신안학교 3학년생들. 1916년 촬영. 앞줄 중앙이 최동진, 최재형 선생의 둘째 아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11살쯤 돼 보이는 소년이었어요. 또렷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보고 있었죠. 할아버지가 20년 뒤에 만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했어요. 소년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벌써 무언가를 각오한 것 같았어요. 세 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독립운동 문서 1910년에서 1937년. PDF 파일이 89개 있었어요.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죠. 1919년 3월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제목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해주 거점 검토안이었어요. 문서를 읽는 동안 제 손이 떨렸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및 연해주 일대는 독립운동의 최적지다. 러시아 영토이므로 일본 경찰의 직접 탄압을 피할 수 있다. 조선인 인구 15만 명이 거주하며 무기 조달 및 군사훈련이 가능하다. 임시정부가 연해주를 임시수도 후보지로 검토했던 겁니다. 다음 문서는 1920년 자유시 참변 기록이었어요. 독립군 수백 명이 러시아 내전에 휘말려 학살당한 사건이었죠. 생존자 증언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눈앞에서 총에 맞아 쓰러졌다. 우리는 조국을 되찾으려 했을 뿐인데. 15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1936년 작성된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연해주 독립운동 현황. 작성자가 최동진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16년이 지났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싸운다. 신안촌은 여전히 독립의 불씨를 지키고 있다. 최근 소련 당국의 감시가 심해졌다. 불길한 예감이 든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1년 뒤 그의 예감은 현실이 됐어요. 13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1937년 강제이주.
클릭하는 손가락이 무거웠어요. 첫 파일은 스탈린 정부의 명령서 사본이었습니다. 1937년 8월 21일자였죠. 연해주 거주 조선인 전원을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킬 것. 기간은 6일. 일본 스파이 침투 방지를 위함. 6일이요. 38만 명을 6일 안에 추방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다음 문서를 열었습니다. 이주 집행 보고서였어요. 화물열차 124편 동원. 1인당 짐 허용량 20kg. 목적지 카자흐스탄 크지로르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이주 도중 사망자 1만 7천 명. 주요 사망 원인 추위, 질병, 기아. 화물열차요. 사람이 아니라 화물을 실었던 겁니다. 1만 7천 명이 가는 도중에 죽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파일은 생존자 증언이었어요. 2007년 수집된 인터뷰였습니다. 당시 77세였던 김순자 할머니의 증언이었죠. 나는 7살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에 군인들이 와서 당장 나가라고 했죠. 엄마는 옷까지만 챙겼어요. 집도 땅도 다 버리고 갔습니다. 기차 안은 추웠어요. 동생이 기침을 했는데 사흘째 되던 날 죽었어요. 엄마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다음 증언을 열었습니다. 1995년 수집된 것이었어요. 박영수 할아버지, 당시 65세. 우리 아버지는 최재형 선생 밑에서 일했습니다. 1937년 8월, 아버지는 며칠 안에 떠나야 한다고 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고요. 기차역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만 명이 울부짖었죠. 폴더를 더 내려가다 한 파일에서 멈췄습니다. 최동진 일기 1937년 8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클릭했어요. 스캔된 손글씨 일기가 나왔습니다. 한글이었죠. 김 교수가 영어 번역본도 첨부해놨어요. 1937년 8월 23일. 오늘 명령이 내려왔다. 6일 안에 모두 떠나야 한다고. 아버지가 20년 전 목숨 바쳐 지킨 이 땅을, 우리가 30년간 가꾼 이 마을을 버려야 한다. 작년에 만난 노르웨이 탐험가 베르그 씨가 떠올랐다. 그에게 우리 이야기를 했었다. 이제 그것만이 남을 것 같다. 8월 25일. 짐을 쌌다. 20kg만 가져갈 수 있다고 한다. 아버지 사진과 신안학교 졸업장, 어머니 유품만 챙겼다. 집은 그대로 두고 간다. 언젠가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 우리는 다시 못 올 것이다. 8월 27일. 기차역에 모였다. 2만 명이 넘는다. 아이들이 울고 노인들이 땅에 엎드려 흙을 움켜쥔다. 나도 주머니에 흙 한 줌을 넣었다. 이게 고향의 마지막 조각이다. 베르그 씨, 당신이 이 글을 볼 수 있을까? 우리를 기억해 주길.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베를린의 밤이 고요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어요. 83년 전 연해주에서 화물열차에 실려간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17번째 폴더를 열었어요. 현대 연해주 흔적.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촬영된 사진들이었습니다. 첫 사진은 묘지였어요. 비석에 한글이 새겨져 있었죠.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 묘.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낡은 건물이었어요. 벽에 희미하게 한글 간판이 보였습니다. 신안학교. 페인트가 벗겨져 거의 읽을 수 없었죠. 지금은 러시아인 아파트가 됐다고 설명에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폴더를 열었습니다. 최동진 가족 추적.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김민준 교수가 조사한 기록이었어요. 문서를 열었습니다. 최동진은 1937년 카자흐스탄 크지로르다에 도착. 1942년 소련군에 징집돼 전사. 가족은 1950년대까지 카자흐스탄에 거주. 후손 행방은 미상. 저는 폴더를 모두 닫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내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죠. 새벽 6시였어요. 저는 2시간 동안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할아버지는 1936년 최동진을 만났어요. 그에게 차를 얻어 마시고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1년 뒤 그는 사라졌습니다. 6년 뒤 전쟁터에서 죽었고요. 할아버지는 평생 그 기억을 안고 사셨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할 수 있었어요. 학자였고 자료가 있었고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가봐야 한다고. 연해주에 가서 제 눈으로 봐야 한다고요. 사진과 문서로는 부족했습니다. 최재형 선생 묘에 가고 신안촌터를 밟고 최동진이 마지막으로 본 풍경을 봐야 했어요.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학기가 끝나는 6월 연해주로 가겠다고. 김민준 교수에게 연락하겠다고. 그리고 그곳에서 할아버지가 못다한 약속을 지키겠다고요. 누군가는 우리 이야기를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최동진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그 누군가가 되겠습니다. 2020년 6월 23일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죠. 6월인데도 쌀쌀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메고 입국장을 나섰어요. 김민준 교수가 약속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베르그 박사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죠.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오늘은 호텔 가서 쉬시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돌아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금 바로 가고 싶습니다. 김 교수가 웃었어요. 역시 학자시군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블라디보스토크 풍경이 지나갔어요. 언덕 위로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바다가 보였습니다. 동해였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한적한 주택가였습니다. 낡은 아파트들이 서 있었어요. 김 교수가 말했죠. 여기가 옛날 신안촌터입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평범한 러시아 주택가였습니다. 김 교수가 골목 안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시죠? 작은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한글과 러시아어로 쓰여 있었어요. 신안촌터 1863-1937.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발밑에 흙을 내려다봤어요. 이 땅 밑에 신안학교 터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섰지만요. 김 교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굽혀 땅을 만졌어요. 차가운 흙이 손에 닿았죠. 최동진이 걸었던 땅이었습니다. 11살 소년이 학교에 다녔던 곳이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흙을 한 줌 담았어요.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무엇 하시는 겁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최동진도 1937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일기에 있었어요. 다음으로 간 곳은 묘지였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외곽의 언덕이었어요. 무덤들이 줄지어 있었죠. 김 교수가 한 비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최재형 선생 묘입니다. 비석에 한글이 새겨져 있었어요. 독립운동가 최재형 1860년에서 1920년. 저는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표면이 거칠었어요. 바람과 비에 깎인 흔적이 역력했죠. 100년이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분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1936년에요. 제가 말했어요.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묵념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언덕 아래로 블라디보스토크 시가지가 보였어요. 최재형 선생은 이 풍경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들이 자기 뜻을 이어가길 바랐을까요? 1937년 그 아들이 쫓겨날 줄 알았을까요? 셋째 날, 우리는 고려인 마을로 갔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쪽으로 50km 떨어진 곳이었어요. 작은 마을이었죠. 목조 주택 20여 채가 모여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한 집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여자가 나왔어요. 김 교수가 한국어로 말했고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를 안으로 들였죠. 좁은 거실에 낡은 소파가 있었어요. 우리는 앉았습니다. 김 교수가 통역을 해줬어요. 이분이 최마리아 할머니입니다. 1937년 강제 이주를 경험한 분의 손녀예요. 제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최 씨라고 하셨습니까?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최재형 선생의 증손녀십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어요. 마리아가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김 교수가 통역했죠.
할아버지 최동진은 1937년 카자흐스탄으로 끌려가셨대요. 1942년 소련군에 징집돼 전사하셨고요. 할머니는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나 1990년대 이곳으로 돌아오셨답니다. 최동진의 손녀였어요. 할아버지가 만난 그 사람의 손녀가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아버지 유품이 혹시 남아 있습니까? 마리아가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흑백 사진 몇 장과 낡은 수첩이 있었어요. 마리아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36년 찍은 거래요. 할아버지가 평생 간직하신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두 남자가 서 있었어요. 한 명은 동양인이었고 한 명은 백인이었습니다. 백인 남자가 키가 크고 금발이었어요. 제 숨이 멎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죠? 할아버지가 항구에서 만난 외국인이래요. 이름은 모르겠지만 노르웨이 사람이었다고 들었어요.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 할아버지였습니다. 올라프 베르그였어요. 1936년 블라디보스토크, 최동진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카메라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1936년 8월 12일 올라프와 함께. 좋은 사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84년 전 할아버지와 최동진이 만났어요. 1년 뒤 최동진은 쫓겨났고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리고 지금 저는 최동진의 손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할아버지입니다. 저는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김 교수가 통역했습니다. 마리아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가 러시아어로 빠르게 뭔가 말했습니다. 김 교수가 통역했죠.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대요. 노르웨이 친구가 언젠가 우리를 기억해 줄 거라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마리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섯째 날, 김 교수가 저를 지방 공문서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해뒀습니다. 특별히 자료를 볼 수 있게 허락받았어요. 우리는 서구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2층이었죠. 서늘했어요. 사서가 파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1890년대 연해주 개발 계획서입니다. 저는 장갑을 끼고 파일을 열었어요. 러시아어 문서가 나왔습니다. 김 교수가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박사님, 이거 보세요. 그가 한 문장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연해주는 북극해 진출의 전략적 거점이다. 이곳에서 북극 항로로의 접근이 가능하며 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해양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북극 항로요. 제 전공이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지도가 나왔어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해 오호츠크해를 거쳐 북극해로 이어지는 항로가 그려져 있었죠. 러시아가 연해주를 원한 진짜 이유가 이거였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김 교수가 물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이건 단순히 부동항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미래의 북극 항로를 위한 거점이었던 겁니다. 저는 문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1898년 작성된 보고서였어요. 연해주 확보로 러시아는 동아시아, 북극, 유럽을 잇는 해양 네트워크를 완성할 수 있다. 이는 영국의 수에즈 운하에 대항하는 전략적 자산이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블라디보스토크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어요. 1만 2천년 전 흑요석 교역로, 8세기 발해 무역로, 19세기 러시아의 북극항로. 전략, 20세기 독립운동과 강제이주. 이 모든 것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연해주는 단순한 변방이 아니었어요.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해양 문명의 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 연구 분야였어요. 북극항로 전문가인 제가 밝혀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냥 학자로만 남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약속, 최동진의 바람, 마리아의 눈빛. 이 모든 것이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연해주에서 돌아온 뒤 3개월간 논문을 다시 썼습니다. 기존 25페이지를 87페이지로 확장했어요.
1만 2천년 전 흑요석 교역로부터 발해 무역, 러시아의 북극 항로 전략, 조선인 이주, 독립운동, 1937년 강제 이주까지 모든 내용을 담았죠. 마지막 장에는 최동진의 일기 일부와 할아버지 사진을 실었습니다. 제목은 연해주 동아시아 해양 문명의 북방축과 북극 항로 전략으로 정했어요. 2020년 9월 12일 논문을 국제해양사학술지에 투고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저널이었죠. 심사 기간은 보통 2개월이었어요. 저는 매일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10월이 지나고 11월이 왔어요. 11월 19일 오후 답장이 왔습니다. 제목은 원고 게재 거부였어요. 심장이 철렁했죠. 메일을 열었습니다. 귀하의 논문은 동료 심사 결과 게재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사평이 첨부돼 있었어요. 심사자 1번의 의견을 읽었습니다. 이 논문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연해주의 역사적 귀속 문제는 현재 진행형 외교 이슈이며 학술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특히 개인적 일화를 과도하게 사용해 객관성이 결여됐다. 제 턱에 힘이 들어갔어요. 심사자 2번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저자는 한국 중심 시각으로 역사를 재구성하고 있다. 발해를 한국사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학계에서 논쟁적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다루지 않았다. 북극 항로 연결도 억지스럽다. 저는 마우스를 꽉 쥐었어요. 심사자 3번의 코멘트가 결정타였습니다. 이 논문이 게재될 경우 저널이 특정 국가의 역사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학술지의 명성에 해가 될 것이다. 저자는 북극 전문가로서 본업에 충실하길 권한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김민준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부당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죠. 김 교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습니다. 유럽 학계는 동아시아 역사 문제에 개입하길 꺼려해요. 특히 영토 관련 이슈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본 거예요. 최동진의 손녀를 만났고 할아버지 사진도 있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 교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이라고 해서 다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베르그 박사님. 특히 그 사실이 누군가의 이익에 반할 때는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오슬로의 11월은 어두웠어요. 오후 4시인데 벌써 해가 졌죠.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다른 학술지에 투고할까? 하지만 결과는 비슷할 것 같았어요. 12월이 됐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지만 전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없었어요. 연구실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동료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어요. 누군가 제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르그가 이상해졌어. 한국에 빠졌나 봐. 어느 날 학과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방으로 들어가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베르그, 자네 연구 방향에 대해 이야기 좀 하세. 앉게.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네가 연해주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학과 입장에서는 우려스럽네.